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민과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작년 겨울에 저희 형사법무정책 연구 소식에 논단으로 실었던 내용입니다. 어, 먼저 이제 인민과 정치를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런 현상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유럽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2016년도에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2016년도에 6월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투표자 51.9%대 반대표 48%로 이제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 사회는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이제 고용시장 그리고 의료보험의 이민자들을 이제 노동력으로 계속해서 충당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펴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다른 국가의 군인들, 그리고 유럽 전역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노동력으로 충당을 해왔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영국 사회에서 교육시장, 노동시장, 의료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이고, 그리고 또 옆나라 프랑스와 달리 다문화 포용성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브렉시트를 향한 영국 시민의 결정이 좀 예상 밖의 결과로 여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부에서는 이미 반이민 정서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불안, 그러니까 노동시장 경쟁의 가속화가 되고 이민자들에 의해서 뭐 저임금 노동시장이 잠식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 내에서도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그리고 스몰보트, 그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들, 난민들의 증가, 그로 인해서 이제 영국 시민들은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부를 살펴보면은 그 정치적인 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이제 영국 보수당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보수당 총리를 계속 이제 역사적으로 내온 집단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수 싸이가 초청받아서 그 연설을 하기도 한 그 옥스퍼드 유니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유니언은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하나의 뭐 동아리로 시작이 되었지만 굉장히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로 성장이 되었고, 그 옥스퍼드 출신들 사이에서도 이제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가 나뉘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보시는 그 보리스 존슨, 이게 원래 딱 이게 나와야 되는데, 네, 보리스 존슨이고, 그리고 영국 왕실과도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BC 보도국장인 닉 로빈스, 이런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지지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브렉시트를 반대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여기 보이시는 데이빗 캐머런 총리, 그리고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뭐 리즈 트러스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캐머런은 브렉시트가 결국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고요. 그 이후에 테레사 메이가 집권을 했는데, 이제 그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계속 영국 의회에서 세 차례 정도 계속 이제 부결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총리 자리를 사임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당 내에서도 그 브렉시트를 두고 이제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는데, 그러면 브렉시트가 되게 된 그 궁극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영국 사회에서 난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EU 국경 내의 자유로운 이동을 좀 막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의 긍휼을 원하던 보수 정권이 이민을 정치적 이슈로 구성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브렉시트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16년에 브렉시트가 되고 나서 이제 영국의 이민 통제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 개의 법률이 모여서 이민법 체계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단독 법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몇 년도에 이 이민법이 제정이 됐는지를 보시면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일단 1962년에는
영연만 이민법,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식민국가, 공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입국을 허용했었고, 71년도에는 영국 거주권자하고 비거주권자를 구분해서 후자는 토성 노동자로 분류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본국 출신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본국 출신에게만 이제 국적과 다른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1년도에는 이제 영국 국적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난민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브렉시트 이후에는 그 영국법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법을 강화해서 2022년도에는 망민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고, 망민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또 범죄 외국인을 포함해서 체류 권한이 없는 이들에 대한 추방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불법 이민법을 또 개정을 해가지고요. 영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자에 대해서는 이제 망명 신청을 자동적으로 부적합하게 처리하는 내용, 그리고 작년도 12월 달에 통과된 국정안보 망명 이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도 굉장히 강력한 국정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뭐 목적은 뭐 영국의 이민과 국정관리 체계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정규 이민,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영국 해협에서 스몰보트를 타고 들어오는 난민들을 감도시키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약간 군대처럼 국경보안 사령부라는 그 커맨더라는 그 이름의 보안 리더십 기반이 마련이 되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로 불법 입국자 단속과 망명 결정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꼭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유럽 국가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민의 정치와 사례는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이제 이민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던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스라는 그 집행기관이 굉장히 강력한 이민 통제권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5년, 16년 대선 당시 때부터 이제 남부 국경, 즉 멕시코 국경을 문제 삼으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노동자 안보를 위협한다라는 정치적인 의제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 이민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삼아서 지지층을 결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극우 세력이 굉장히 일찍부터 이민의 안보화 이슈를 선점해서 이제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테러 집단으로 규정을 했었고요. 독일도 2015년 시리아 난민 수용 이후에 독일을 위한 대한당이 이제 반이슬람을 내세워서 제2정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 스웨덴도 이민자 집단 범죄 프레임을 선점을 한 우파 정당이 급성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호주는 뭐 이들 국가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지만 워낙 이민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주거난 그리고 인프라 부담의 원인을 이민자한테 전가해서 작년에는 2년 동안 외국인 주택 구매를 이제 그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엄한진 교수님은 그 사회학자인데, 이제 이민의 정치화가 되는 그 기제로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이민의 안보화 담론입니다. 그 미국에서 9/11 테러 이후에 심화된 이 안보화 담론은 이민 문제를 기존의 사회 문제에서 치안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수민족의 법적 낙인, 일부 국가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지역 내에서 공간이 분리되고 그 지역이 또 개토화됨에 따라서 어떤 차별이 발생하고 낙인, 못 사는 지역, 뭐 그런 뭐 범죄가 흉흉한 지역 이렇게 낙인이 되는 그런 효과를 두 번째로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국민국가론입니다. 국민국가론은 국적으로 이제 우리와 남을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국가는 그 강력한 주권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의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분법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고급 인력, 뭐 저숙련 인력, 뭐 이렇게 간승 노동 인력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과 노동 이민을 나누고 또 노동 이민 중에서도 고급 인력과 간승 노동 인력을 나누고 또 모범 집단과 문제 집단을 나누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태도, 즉 이 네 가지가 이민 문제가 정치화되는 주요 기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신문에서 딴 그래프인데, 2010년 이후에,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이민 그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에서는 이민의 정치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이민 정서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은 부동산, 의료보험, 출입국, 그리고 다문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아직은 그 언론에서 막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이민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특정 국적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집중되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 매매를 위해서 대출이 제한되는데 왜 외국인에게만 관대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6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인구의 5.2%이고요. 이 중에 중국 국적자,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 중국 국적자 비율이 이 중에 어, 56% 정도가 되면, 중국 국적자 비율은 이제 70%가 넘고, 그 중에서 이제 중국 70%가 넘습니다. 다시 이제 호수로 가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호수가 약 10만 호. 근데 전체적으로 그냥 일인당 한 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에는 0.52% 정도 되고요. 그중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가 중국 국적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나라는 대출이 안 되는데 국민은 안 되는데 외국인한테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정이 그렇지는 않고요. 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 한도는 이제 내외 국민한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이제 외국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못 살 때 더 많이 살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서 보면 이제 뭐 경기도, 제주, 뭐 인천, 송도, 뭐 강남, 용산 이런 지역에 부동산 거래가 집중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들이 다소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김은혜 의원 대표 발의안을 보시면 이제 해외 국가들이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조건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조건을 두지 않는 거는 상호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현재 신고돼 있는 거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 또 외국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를 봐서 이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아마 이것도 반이민 정서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24년도 중국인 건강보험이 55억 원 흑자라는 자료를 발췌해서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 그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덕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지라고 이제 막 엄청 그 게시판들이 들끓었고 그래서 오히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 격차 문제를 가렸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대선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단기로 의료보험을 납부한 다음에 고가 의료 서비스를 받고 바로 출국한다. 이런 사례가 이제 보도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말씀이 돼서 건강보험 문제도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네, 현재 외국인 의료보험 관련된 제도를 잠깐 보시면 2019년 7월부터 이제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유학이나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함과 동시에 가입 대상이 되고요. 외국인 전체 재정 수지는 이제 2024년 기준으로는 약 9,400억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적별 내용을 살펴보면 좀 사정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가 맞지만, 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역 가입에서는 거의 다 적자를 보이고 있고요. 직장 가입은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지역 가입은 사업 적자. 하지만 직장 가입 흑자로 인해서 전체는 흑자. 미국도 지역 가입은 76억 적자. 하지만 직장 가입으로 인해서 전체는 흑자. 또 문제 중국은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이게 지금 그래프인데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 적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적자가 지속이 되다가 2024년도에 들어서서야 25억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직장 가입자 흑자는 계속이 됐고요. 근데 직장 가입자는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직장 가입이 지역 가입이 가능한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등록만 하고 받고 혜택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가입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영주권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러죠? 보험자, 그러니까는 세대주가 영주권자이면 이제 그 밑에 피보험자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 걸어놓고도 지역에 주소는 걸어놓을 수 있잖아요. 영주권자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들어왔다가 받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기여하는 분이 없이 그냥 의료보험 재정을 축낸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 가입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서구 국가에서도 사실 사회복지, 뭐 사회보험 이런 데서 반이민 정서가 많이 불거졌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이제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이주자 자체의 그 이민 기금 설치를 고려하는 그런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또 출입국 관리 영역에서의 반이민 정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출입국 관리는 그렇게 친밀한 영역은 아닙니다.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출입국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마 2018년도에 제주 예멘 난민 사태라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인들이 무사증 입국을 통해서 이제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 무사증 그 2016년에 그 서귀포시 성당에서 이제 60대 여성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이 흉기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무사증 입국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이제 그 제도가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무사증 제도를 도입한 거는 2002년도이고요. 이게 이제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법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이제 무사증 제도가 명문화되게 됩니다. 근데 무사증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비자 웨이버 어그리먼트랑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사증 면제 협약과 좀 제도가 완전히 다른 건데, 사증 면제 협약 같은 경우는 두 국가가 협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체결해서 니네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올 때도 이제 사증 없이 들어오게 해줄 테니 우리 국민에게도 그렇게 해줘라. 그러니까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동등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무사증 제도는 이제 비자 프리 엔트리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국가가 그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개 이제 절대 입국이 안 되는 입국 불허 국가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30일간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실제로 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후에 이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수는 이제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주도 내 불법 체류자도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문사증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하면 그거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그 다른 제도도 필요한데 사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외사과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 당속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의 소관이지만 이제 경찰은 체류 외국인이 뭐 범죄, 뭐 사회 안전을 위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도 하고 또 밀집 장소에서 개별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정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범죄 피해자 상담을 하기도 하는 등의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 경찰청 조직 개편이 됨에 따라서 외사과가 폐지가 됐고, 이제 외사 업무가 정부 안보 수사, 뭐 국제협력으로 다 분산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혈증 입국에 따른 범죄 발생을 전담할 수 있는 외사 인력이 또 많이 부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제도의 그 불균형성으로 인해서 이제 무사증 제도가 더 부각이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체류하고 외국인 범죄 증가에 원만하게 대응할 수 없으면 이 제도의 취지는 방관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사증 제도를 통해서 제주도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육지로 나가서 이렇게 불법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다 뭐 숫자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반이민 정서는 아마 이슬람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나타난 거는 2020년 대구 모스크 갈등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북부에서는 북부청이 모스크 사원 중축을 허가했고 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이제 그 돼지머리를 전시해가지고 반이슬람 문화를 호방해서 갈등이 극대화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이슬람과 테러를 연계하는 이민의 남부가 당연히 실제 살짝 드러났었는데 그게 지속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었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 인구는 약 0.4%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아마 뭐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 주변에는 무슬림이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무슬림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언론을 통해서 그 서구에서 이슬람 국가를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프레임이 우리나라에 전이가 됐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이슬람에 대한 불안감이 형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그 E9이라는 비자 제도가 있는데요. 고용 허가제를 의미합니다. 고용 허가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순 인력들이 이제 E9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2023년에 이제 그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이 E9이 이제 E9의 기술이 전문화된 경우에는 이거를 숙련 기술 인력으로 바꿔주겠다. E7-4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연간 3만 5천 명을 E9에서 E7-4로 바꿔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경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자의 차이는 E9은 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E7-4를 받으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고 실제 E9으로 들어오는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키르기스탄, 뭐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과 같은 이슬람 국가 출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이 대거 입국을 하게 되면 이 무슬림에 비해서 출산율이 약 3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무슬림 인구가 국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었고, 또 실제 그, 그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나라 기독교 집단도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집단과의 마찰도 이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문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에 대한 반이민 정서가 제도의 문제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어느 순간에든 이게 이제 정치적 이슈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지방선거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권은 여기서 다루지는 슬라이드에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지방선거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자가 3년 이상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의원, 교육감 등의 투표권을 쥐어지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약 20만이 있다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중국 국적자가 82%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조선족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8만 정도. 그래서 이 지방선거권을 결국을 받게 되는 사람이 뭐 중국인이 아니냐, 조선족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이게 영주권 플러스 3년은 너무 짧다. 영주권 플러스 10년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민의 정치화 이슈가 터진다면 지방선거권 문제로 인해서 외국보다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이제 반이민 정서나 어떤 민족주의 강화가 이제 이민의 정치 환경을 조성했고, 그게 정치적 아젠다, 정치 세력의 아젠다와 맞아떨어졌을 때 실제로 어, 만연해 있는 그 반이민 정서보다도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반이민 정서가 어, 증가하면 그 국가는 더 강력하게 이민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서구 국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지를 위해서는 뭐 이게 재현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민의 안보와 담론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뭐 소수민족의 범죄의 낙인이라든지 뭐 이분법적 태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그 결론은 사회통합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요. 적어도 아직 우리나라가 이민 정책이라는 것이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고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 아젠다로 활용되는 것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좀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제도하고 이제 이민 정서하고 맞물리는 것을 잠깐 보셨는데 이제 국가 시스템이 하나의 제도를 마련하면 그 제도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같이 갖춰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강조가 되다 보면 결국은 엇박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정책적으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어,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론에서 과격한 보도를 내는 것을 지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 국민하고 외국인하고 쌍방향적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제 계속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되고 뭐 구성원 간의 접촉 빈도와 질을 높이는 것도 핵심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